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몽골 비사를 중심으로 칭기스칸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몽골 비사 1권에 나와 있는 칭기스칸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권의 뒷부분 칭기스칸의 출생 과정과 그의 잠깐의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시절, 그 추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칭기스칸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었던, 세계를 호령했었던 그런 영웅, 용맹스러운 영웅의 얼굴을 떠올릴 텐데요. 그에 관한 가장 어린 시절의 모습은 조금은 나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초원의 게르에서 살아야 했던 그 몽골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를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에게 자주 놀래서 부모를 걱정시켰던 소년이 바로 칭기스칸이었습니다.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칭기스칸의 조상 보돈차르 바보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진 시족, 징기스칸이 속해 있는 시족인데요. 시조가 보돈차르 바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보돈차르 바보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칭기스칸이 태어나기 한 세기 전에 몽골 초원에는요, 몽골족들 자체가 한 40여 개의 시족으로 나누어져서 몽골 북쪽 산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보르지긴 시족, 보돈차르를 시조로 하는 보르지긴 시족이 황금 시족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점차 그 많은 몽골 시족 중에서 보르지긴 시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보르지긴 시족들을 통하여서 몽골족이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보르지긴 시족 중에서 최초의 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카불칸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일대 칸이 바로 카불입니다. 보르지긴 시족장이자 몽골 최초의 칸이 바로 카불칸인데요. 지금도 몽골인들이 칭기스칸 못지않게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카불칸입니다. 이제 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몽골족이 이 보르지긴 시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차 힘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때 몽골족은 말 그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몽골 초원의 그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12세기에 몽골 초원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울루스라고 하죠. 이 종족들을요. 그래서 몽골 울루스, 메르키트 울루스, 나이만 울루스, 케레이트 울루스, 타타르 울루스, 이렇게 5 울루스가 있는데요. 여러 부족 중에서도 이 5 부족이 몽골 초원에 각축을 벌였던 주요 부족입니다. 이 몽골 울루스의 카불칸은 몽골 초원을 다니면서 여러 울루스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몽골 초원에서 강자가 등장하고 뭔가 세력이 하나로 뭉쳐지는 듯하면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옆에 있는 금나라겠죠. 당시 금나라는 몽골 초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에 대한 통치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몽골 초원은 그저 하나로 되지 못하도록 이 타타르를 앞세워 가지고 이간책을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카불칸이 등장하면서 이 몽골 초원의 세력이 모아지는 듯하며 카불칸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장하는 종족이 바로 타타르겠죠. 이 타타르 종족이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금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타르와 금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카불칸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해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카불칸에게 여지없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되는 카불칸의 승전으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것이고 타타르족들은 점점 위축되어져 가죠. 이때부터 몽골과 타타르의 질긴 원한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카불칸이 죽게 됩니다. 자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 초원의 강력한 통일의 기운은 남겼죠. 그래서 2대 칸이 등장하게 되는데 안바가입니다. 카불칸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카불칸이요, 자기 형과는 사뭇 다른 정책을 피게 됩니다. 타타르족에게 유화 정책을 피게 돼요. 카불칸이 죽었기 때문에 조금은 유화 정책이 필요하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타타르족의 유화 정책을 시작이 되는데 유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타타르족에게 시집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안바가이는 소수의 수행원들만 데리고 시집을 가는 딸을 몸소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타타르족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타타르족은 전혀 화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일대 칸 카불칸에게 당했던 수모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타르족들은요 안바가의 칸을 사로잡아서 금나라로 보내고 그 모든 수행원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영화 칭기스칸에서 안바가의 칸이 비참하게 형틀에 매여서 죽고 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몽골 울루스의 2대 칸이었던 안바가이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요. 이 일은 이제 몽골족과 타타르족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원수관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때 안비가이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후에 칸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몸소 배웅하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피해 유언을 몽골족에게 남기게 됩니다. 나는 타타르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 너희들의 5손가락에 손톱이 다 빠져 달아나도록, 너희들의 10손가락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나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손가락에 손톱이 다 빠져 달아나도록 또 10손가락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것은요 유목민들에게 화살이 강력한 무기임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화살을 당기는 것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5손가락에 손톱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전투에 임해서 타타르족을 무찌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3대 쿠글라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쿠글라칸이 등장하면서요 타타르와 13번의 전투를 벌였으나 안바가의 칸의 원한을 풀지도 못하고 복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열심히 전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끝내 승리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게이였습니다. 이 예수게이는요 카불칸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타타르와의 전투가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그는 점차 타타르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게이 하면 자기 아내를 약탈해서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오논 강가에서 매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수레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수레는 결혼식령이었죠. 즉 신부가 이제 신랑 집으로 향하던 그 마차 수레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이 예수게이가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약탈하자. 그렇게 그들은 수레와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있던 신랑과 그 일행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 여인이 바로 후엘론인데요. 에르키트족의 남자 칠레두에게 시집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누군가 자신들을 약탈하러 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예수게이와 형제들의 습격에 신랑인 칠레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후엘론이 자신의 속옷을 남편 칠레두에게 줍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구하는 것이 급하니 나를 잊고 다른 여자랑 사세요. 그리고 후엘론이라는 이름을 그 여자에게 붙여주시오 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요. 남편에게 자신의 속옷을 들려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칠레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도망을 하게 되죠. 예수게이에게 붙잡히면서 후엘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랑 칠레두는 바람을 거슬려 머리칼을 흐트린 적도 없고 거친 들에서 배를 줄인 적도 없었는데 지금 어찌하여 두 갈래 머리채를 한 번은 등 뒤로 한 번은 가슴 앞으로 날리며 한 번은 앞으로 한 번은 뒤로 하며 가는가. 자, 여기도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내 신랑 칠레두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서 하필이면 이 결혼식에 하필이면 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행복한 신혼을 꿈꿔야 될 이 시기에 어찌하여서 두 갈래 머리칼을 한 번은 등 뒤로 한 번은 앞으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부를 못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뒤로 보면서 한 번은 앞으로 보면서 예수게이 일행에게 쫓기는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몽골 미사에 보면요, 후엘룬이 원한강이 물결치도록 숲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울어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게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고개를 이미 여럿 넘었다. 당신이 울어주는 사람은 물을 여럿 건넜다. 외쳐도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찾아도 당신은 그가 간 길을 찾지 못한다. 라고 후엘론을 달래게 됩니다. 후엘론은 이내 포기하고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게에게는 이미 본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소치겔인데요. 그때 이미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후엘론과 이 소치겔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납치되어서 시집을 오자마자, 그러니까 약탈혼이 된 거죠. 약탈혼의 피해 당사자가 된 겁니다. 시집 오자마자 아이를 임신하게 돼서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의 손에 주사위 뼈만한 핏덩어리가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아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피해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그때 아이를 낳은 바로 그날에 이 예수게이가 타타르 쪽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몹시 기뻐합니다. 그리고 대뜸 자신의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렇게 지어주냐면 바로 자신이 지금 타타르와의 전투를 벌이고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용맹하게 싸운 적장의 이름이 태무진 우게입니다. 그래서 태무진 우게를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태무진 우게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행위를 유목민들은 명예롭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 이후에 이 후엘르는요, 태무진까지 포함해서 모두 4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자, 태무진이 9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무진은 하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개를 몹시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초원과 산지에 듬성듬성 개를 짓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는 개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족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가축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이 개는 그들에게 거친 초원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태무치는 개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개가 달려들면 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게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큰 뜻을 품고 초원의 몽골족을 대표하는 이제 보르지긴파의 후손으로서 카불칸의 후손으로서 이 몽골 초원을 다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예수게이의 후손이 이런 겁장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결단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빨리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장가를 보내는 것이죠. 결혼에 관련된 초원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릴사회제와 굉장히 비슷한 관습인데요. 신랑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일정 기간을 신부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철이 들게 하기도 하고 처갓집에서 그 유목에 관한 일들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신부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유목민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친정인 올코노이드족인 어머니 후엘론의 친정으로 장가를 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몇 마리 예물로 사용할 예비말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칭기스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설레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요. 낭만적인 그런 장면이기도 할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애틋한 정을 나누었던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색시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서 옹기라트족의 대의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의현자라는 사람이 두 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게이 사돈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자, 몽골 비사에 보면 여기 사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돈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게이 사돈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어머니의 친정인 올코노이드 사람들에게 가서 색시를 구하러 가는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은 눈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는 소년이군요. 그리고 나서 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흰 송골매가 해와 달을 움켜쥐고 날아와서 내 손에 앉았지요. 그러더니 당신들이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당신들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손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자기의 딸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 부족은요, 우리 옹기라트족은요 대대로 미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녀의 예쁜 얼굴, 딸의 미모를 가진 사람들, 나라를 안 다투는 자, 볼이 고운 딸들을 그대들의 칸이 된 이를 위해서 큰 술에 태워 검은 수낙타를 메어 달려가게 해서 카톤의 자리에 함께 앉힙니다. 이 카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보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로부터 옹기라트족은 미인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안으로, 쉽게 말하면 왕이 되는, 칸이 되는 집안으로 많이 시집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현자가요 대뜸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내게 딸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옹기라트족의 대현자의 집으로 이 예수게이와 태무친이 가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얼굴에는 빛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름이 부르테예요. 태무진보다 한 살 많은 소녀입니다. 얼굴에는 빛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 아마 이것이 이제 몽골족이 생각하는 영웅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태무친도 얼굴에는 빛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아내가 될 사람 부르테도 역시 얼굴에는 빛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총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그 이튿날 자 태무친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청해야 주면 우러러보고 단 몇 차례만 청해도 주면 업신여기지만 딸 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집 문전에서 늙지 않는 것. 내 딸을 드리리다. 당신의 아들을 사위로 두고 가시오라고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사위로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아들은 걔한테 잘 놀랍니다. 사돈 내 아들이 걔한테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예비말을 예물로 주고 태무진을 맡기고 아버지 예수계는 돌아갑니다. 바로 이 순간이 11살 태무진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장면이죠. 자신에게 개를 조심시키라고 사돈에게 당부를 시키면서 떠난 아버지의 뒷모습.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수계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마음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어린 자식을 걱정해 주면서 특별히 개한테 놀라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떠나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뒷모습. 칭기스칸이 아마 평생 잊지 못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비사에도 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과 관련해서 유일한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태무진은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계에는 어떤 곳을 지나다가 타타르족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타타르족이 예수계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예수계에게 독을 탄 물을 주게 됩니다. 독이 탄 물을 마시고 가다가 끝내는 자기 부족의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자, 이 어린 태무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단 며칠 만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그야말로 경랑의 인생에 휩싸이게 되고요. 고문과도 같은 모진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몽골비사 1권 뒷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초원의 거친 바람 속에서 홀로 그 모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소년 칭기스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